편안한 집은 예쁜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보면 이제 다들 예쁜 집에 살잖아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집이 아니라 내가 쉴 수 있는 집. 퇴근하고 문 열었을 때 아, 집이다 하고 긴장이 풀리는 집. 그게 좋은 집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나를 먼저 알아야 해요. 내 생활 패턴에 맞는 선택을 하라. 교육공간 전문 디자인 업체 아이스토리의 대표 이지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디자인 설계 전문가를 통해서 기획 설계 그리고 기본 설계를 마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 공간에서 어떻게 살 건지, 예산은 얼마인지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안을 가지고 3곳 이상의 시공업체에서 비교 견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도면을 갖고 똑같은 공사에 대한 내용을 갖고 금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덜하죠. 그리고 제일 싼 데 말고 중간 금액으로 선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제일 싼 곳은 어딘가를 이제 빼먹었을 가능성이 높죠. 또 제일 비싼 곳은 당연히 제일 비싸니까 거품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중간이 가장 합리적인 시장 가격에 가깝습니다. 근데 설계 없이 바로 시공업체한테 맡겨서 계약이 돼서 공사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A 업체 견적이랑 B 업체 견적이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업체 말만 믿고 계약하게 되고 뭐 이건 별도다 하면서 비용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설계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이거를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계비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세요. 그 돈 아끼려다가 공사비에서 몇 배로 더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요즘 인스타나 뭐 SNS 보면 다 비슷비슷하죠. 인테리어 유행은 한 5년 주기 10년 주기 정도는 되는데 집을 예를 들었을 때 5년마다 10년마다 공사를 하진 않으니까 10년 전에는 뭐가 유행이었냐면 월넛이 아주 그냥 모든 곳에 다 있는 단어였죠. 그리고 몰딩이 막 잔뜩 있고 그게 고급이라고 판단됐었죠. 지금은 그런 걸 보면 이제 촌스럽다고 느끼고 있죠. 지금 유행하는 것도 10년 뒤에는 이제 똑같이 느껴질 거예요. 인테리어는 옷이랑 다릅니다. 질리면 버리고 새로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무난한 무채색 그리고 클래식하게 가고 유행은 소품이나 뭐 가구, 패브릭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만 반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텔처럼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호텔 가면 기분 좋고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넓어 보이고 근데 호텔은 며칠 머무는 곳이에요. 집은 수십 년 사는 곳이고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호텔이 왜 깔끔해 보이냐? 생활용품이 없어서 그래요. 살림살이가 없으니까. 예쁜 집보다 정리하기 쉬운 집이 진짜 좋은 집이다. 수납이 충분해야 깔끔함이 유지된다. 고급 인테리어 한다라고 하면 보통 바닥은 무조건 대리석을 생각하세요. 우리 집도 이렇게 해달라, 고급 대리석으로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예요. 바닥에 온돌이 난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생활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딱딱한 대리석 위를 걸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 대리석은 차갑고 딱딱해요. 바닥 난방을 해도 대리석 특유의 냉기가 있어요. 그리고 쿠션감이 전혀 없죠. 발바닥이 몹시 불편해지고 뒤꿈치에 통증이 생겨요.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생활했을 때에 무리가 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이런 어떤 고급스러움을 이유도 모르고 지향하기 때문이에요. 해외 인테리어 사진 보고 저거 이쁘다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그대로 우리 집에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살고 바닥에 앉기도 하고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아요. 생활 패턴에 맞는 바닥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급스러움을 원하시면 원목마루로 가시면 되고 대리석보다 따뜻하고 맨발로 걸어도 편하고 우리 생활 문화에 맞습니다. 이 2018년에 라돈 침대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침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축 아파트에서 그 천연석 마감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서 사회적인 파장이 컸습니다. 소비자분들이 대리석이라고 부르시는 게 실제로는 화강석인 경우가 많아요. 화강석은 자연적으로 우라늄 함량이 높아가지고 라돈가스를 배출할 가능성이 대리석보다 훨씬 높아요. 실제로 부산이나 전주 같은데 신축 브랜드 아파트 욕실 선반, 현관 디딤석 기준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천연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어린애가 있는 집이라면 라돈 걱정 없는 그냥 엔지니어드 스톤. 육안으로는 천연석하고 구분하기 힘든데 건강에는 천지 차이인 거죠. 안전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한 번 하면 최소 10년은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만 보지 마시고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셔야 해요. 아이방은 성장에 맞춰서 가구만 바꿀 수 있게 기본 구조는 단순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재, 벽지, 가구 소재를 동물 친화적으로 선택 안 하면 1년 만에 집이 엉망이 됩니다. 조명은 공사 거의 끝날 때쯤 조명 뭐로 할까 하고 고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명은 처음 설계 단계에서 같이 계획을 해야 돼요. 조명을 굉장히 다양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면 그 공간이 엄청나게 다르게 보여요. 어디에 매입등을 놓고 어디에 간접 조명을 놓고 이게 전기 배선이랑 연결이 돼서 나중에 바꾸기가 어렵지 않게 처음에 계획을 아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주방이나 화장실처럼 작업하는 공간은 밝기와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펜던트 조명을 달았는데
정작 요리할 때 그림자가 져서 안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 많죠. 인스타그램 보시면 천장이랑 벽 사이 몰딩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인테리어가 많이 보이죠. 미니멀하고 세련돼 보입니다. 몰딩이 원래 뭐 하는 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벽과 천정이 만나는 부분은 완벽하게 직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틀어지고 불규칙하게 되죠. 이 몰딩은 이 어색한 만남을 가려주는 마감재죠. 마감을 구분시켜 주거나 내지는 아예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소재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고급 매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했었던 방법들이 이제는 이제 가정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많이 적용시킨 부분이에요. 목공 작업으로 가벽 세우고 도장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이 추가 공정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사비가 일반 인테리어 대비해서 뭐 1.5배, 2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무몰딩을 한다. 이거는 아예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계절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구조물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생기는 미세한 틈을 가려줄 그 몰딩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벽지가 터지거나 갈라지는 하자가 발생하기 쉽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예뻤는데 한 2, 3년 지나면 금이 가고 크랙이 막 가기 시작합니다. 몰딩 없애주세요 했다가 견적서 보고 기절하는 분들이 많죠.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있어요. 이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있는 평몰딩 정도로 타협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인테리어의 실수 근본 원인은 설계 단계를 건너뛴 데서 시작합니다. 설계비 아끼려다가 비교 견적 없이 한 업체만 믿고 맡기다가 결국 더 큰 비용과 스트레스로 돌아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된 디자인 설계부터 받으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실수 예방법입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신축이랑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배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곳이라 다들 무시하시는데 이제 구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터져요. 그래서 20년, 30년 된 아파트의 배관은 대부분 수명이 다 됐습니다. 특히 아연도금 강반으로 된 급수관은 내부가 녹슬어서 막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압이 약하다, 물 색깔이 좀 이상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인테리어 예쁘게 해놨는데 하수구에서 막 냄새가 올라온다. 그때 고치려면 해놓은 거 다 뜯어야 됩니다. 공사비가 2배로 드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하고도 연관 있는 전기 용량과 배선 상태입니다. 옛날 아파트는 각 세대별 전기 용량이 작아요. 옛날 배선 그대로 두고 인테리어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름에 에어컨 틀면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구축 인테리어 하실 때 분전방 교체하고 전기 용량 증설하는 걸 권합니다. 옛날 아파트는 콘센트가 부족하고 위치도 이상한 데 있어요. 지금 생활 패턴에 맞게 콘센트 개수와 위치를 새로 잡는 게 좋죠. 세 번째는 단열 성능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단열이 약해요. 그때는 단열 기준 자체가 낮았어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습니다. 난방비, 냉방비가 신축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특히 외벽 쪽 방이 문제죠. 벽에 물방울이 맺히고 곰팡이가 피죠. 이거 곰팡이 제거제 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단열 공사를 해야 돼요. 넷째는 성면 포함 자재 여부죠.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성면이 포함된 자재가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장 텍스, 바닥재, 단열재 등의 성면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철거할 때 문제가 됩니다. 부수게 되면 가루가 날리고 그걸 마시면 폐에 치명적이죠. 성면 전문 업체를 통해서 별도 처리합니다. 비용도 더 들고 시간도 더 걸리고요. 구축 인테리어 견적 받을 때는 성면 조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거 빠뜨리고 공사 시작했다가 중간에 성면이 나오게 되면 공사를 멈추게 됩니다. 법적으로. 겉으로 이건 좀 말짱해 보이는데 꼭 공사해야 된다, 지나치면 안 된다 하는 공간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나요? 대표적인 게 욕실입니다. 욕실 타일이 겉으로는 좀 깨끗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안에 방수층은 수명이 있어요. 처음엔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래층에서 이제 전화 오죠. 그때 수리하려면 어떻게 됐냐. 인테리어 다 끝나서 욕실만 다시 공사하는 거예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구축 인테리어 할 때 욕실은 무조건 전면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이왕 공사하시는 김에 확실하게 해두는 게 맞습니다. 샤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오래된 샤시는 기밀성이 떨어집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가보시면 조용하잖아요. 그게 샤시 성능 차이예요. 구축에서 신축 느낌 내시려면 샤시 교체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구, 현관문도 확인하세요. 이 현관문은 방범, 단열, 방음 3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오래된 현관문은 이 3가지가 다 약하죠. 겨울에 현관 쪽이 유독 치운 집 있죠. 그 중문이 없을 때 현관문 때문입니다. 요즘 현관문은 이중 구조의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요. 교체하시면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구축 인테리어의 핵심은 눈에 안 보이는 곳을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배관, 배선, 방수, 단열 이런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겉만 예쁘게 하면 1, 2년 뒤에 문제가 터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먼저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방수공사입니다. 이거는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남의 집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이 커지는 거예요. 특히 욕실, 베란다, 다용도실처럼 물 쓰는 공간은요.
방수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 타일 밑에 숨어 있어요. 싼 걸로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몇 년 뒤에 터집니다. 물이 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쁘게 해놓은 타일 다 깨고 방수 다시 하고 타일 다시 붙이고 비용이 처음 제대로 했을 때 한 두세 배가 드는 거죠. 여기서 뭐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한 몇천만 원 나가는 겁니다. 둘째는 창호, 샤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샤시는 단열, 방음, 기밀 세 가지를 담당합니다. 집의 어떤 껍데기, 프레임이죠. 싼 샤시를 달면 어떻게 되느냐, 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습니다. 난방비, 냉방비가 매달 더 나가죠. 10년이면 그 차액이 샤시 가격보다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소음도 문제죠. 도로의 찻소리, 옆집 소리 다 들어와요. 잠을 자기 불편할 정도로. 좋은 샤시는 이중창 이상, 유리는 로이 유리, 기밀성 높은 시스템 창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뭐 한 1, 200만 원 더 들어가고 그게 난방비에서 다 뽑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사는 쾌적함은 시끄러운 데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조명 설계죠. 조명은 처음 설계 단계에서 전기 배선이랑 같이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어디에 매입등을 넣을지, 간접 조명은 어디다 둘지, 스위치 위치는 어디로 할지, 이게 다 전기공사랑 연결되어 있어서 나중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조명 배치를 잘못하면 아무리 비싼 가구를 놔도 분위기가 안 살아요. 반대로 조명만 잘 잡아도 평범한 공간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조명 설계비 아끼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제대로 계획을 받는 게 좋습니다. 조명기구 자체도 너무 싼 걸로 가시면 안 돼요. 가격이 저렴한 막 중국제나 이런 것들은 색 온도가 불안정하고 눈이 피로해집니다. 특히 주방이나 공부방처럼 작업하는 공간은 CRI, 그 연색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높은 조명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전과 하드웨어입니다. 주방 수전, 욕실 수전, 샤워기. 하드웨어는 문 손잡이, 경첩 부분, 뭐 서랍 레일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싼 걸로 가시는 분들이 많죠. 검색해보면 싼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사용 빈도수가 높은 것들입니다. 하나하나의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고급으로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특히 욕실 수전은 중상급 이상으로, 그리고 경첩과 레일 같은 것은 중국제 사지 마시고 국산 유명 브랜드로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닥재입니다. 바닥은 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마감재예요. 매일 맨발로 밟는 곳이고요. 싼 강화마루는 1, 2년 지나면 들뜨고 긁힘 자국 나고 물이 닿으면 부풀어요. 장판도 이제 싼 거는 냄새가 나고 찢어지기 쉽죠. 바닥재는 중상급 이상으로 가세요. 원목마루가 제일 좋지만 관리가 좀 부담이 되고 고급 강화마루나 SPC 마루로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발이 편해야 돼요. 발 건강에 좋고 그리고 오래 갑니다.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이웃간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윗집 소음에 대항하려고 천장에 이제 보복용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서 귀신 소리나 데스메탈 같은 막 드럼 소리 나고 이런 걸 트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거를 스토킹이나 폭행으로 간주해서 벌금 선고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수는 답이 아니다. 건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바닥재 아래 차음재에 투자하시는 걸 권합니다. 뜬 바닥 구조라고 플로팅 플로어라고 하는데 바닥 슬라브 위에 완충재를 깔고 그 위에 마감재를 시공하는 방식이죠. 이 완충재의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에바매트나 고밀도 차음재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비용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싸우고 소송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10년 사는 것과 처음에 제대로 좀 투자해서 그 소음치를 많이 줄여서 조용하게 살 수 있는 어느 쪽이 나은지는 명확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 아래층에 예민한 분이 살면은 바닥 차음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는 콘센트 개수를 말씀드릴게요. 콘센트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요즘 전자기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콘센트가 부족하면 멀티탭 쓰고 멀티탭 줄줄이 연결하면 지저분해지고 화재 위험도 커지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 콘센트 개수를 넉넉하게 잡으세요. 나중에 콘센트 추가하려고 벽 뜯고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처음에 많이 넣어두는 게 훨씬 싸게 됩니다. 돈 아끼면 안 되는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구나. 나중에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방수, 창호 샤시, 배선, 조명 배치, 수전, 바닥재 이런 것들은 한 번 하면 10년, 20년 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벽지, 페인트, 소품은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진짜 현명한 인테리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끼 견적입니다. 이게 제일 흔한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견적을 엄청 싸요. 다른 데랑 비교해서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엄청 쌉니다. 와, 여기 진짜 싸다. 본인들은 남는 거 없이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사를 시작하면서 바로 변하는 거예요. 원래 포함 안 된 거다. 추가 비용이 계속 나간다 하면서 계속 돈이 붙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금액이 싸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이거는 절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액에 대해서만 많고 적음으로 어떤 가치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재값
물량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것을 잘 공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낮춘다는 것은 부실 시공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견적서를 꼼꼼히 안 보셔서 그렇습니다. 싼 견적은 뭐가 단순하겠죠.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철거비가 빠져 있거나 폐기물 처리비가 빠져 있거나 마감재의 제품 넘버가 뭐고 뭐 그런 것들을 최소한 확인이 되어야 돼요. 디자인과 설계에 대해서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시고 그런 설계를 확정한 다음에 세 군데 이상에서 비교 견적을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도한 성금 요구입니다. 계약하자마자 공사비의 50%를 달라. 심하면 70%를 성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 자재를 뭐 미리 사야 해서요. 뭐 인건비를 먼저 줘야 해서요. 뭐 이런 이유를 댑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안에 그 비용이 다 소진이 돼야 된다면. 근데 우리가 공사라는 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업체는 그렇게 안 하죠. 보통 계약금은 10에서 한 20%, 25%? 이건 기간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요.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주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돈 주기 전에 가서 약속대로 계획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그렇게 가야겠죠. 계약을 할 때 합리적으로 조건이 잘 맞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금을 과하게 요구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업체, 그러니까 돌려막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애초에 그냥 공사를 안 하고 돈 받고 하는 척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성금 많이 주고 나면 갑을관계가 바뀌어요.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공사 부실하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돈이라는 것은 주고 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도 힘듭니다. 그거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뭐 현금 할인해 준다고 계약서 없이 하고 그런 조건들을 내세우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뭐 말이 많고 어떤 조건이 많이 붙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공사 중단 협박이죠. 사장님 자재비가 올랐어요. 인건비가 원래 뭐 20명 생각했는데 뭐 30명이 됐어요. 이 계약을 한다는 것은 예측된 부분들을 내가 이런 인건비를 내가 책임지고 감안하겠다라고 해서 20명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20명이 넘어가는 일이 되면 그건 본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걸 다 소비자들한테 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계약이 이미 이루어지면 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짐이 다 뜯겨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중간에 업체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재비의 증가분을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약서에 추가 비용 발생 시 사전 협의 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런 문구를 꼭 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재 바꿔치기입니다. 견적서에는 A 브랜드 타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은 뭐 B 브랜드로 합니다. 그 차액을 이제 업체가 먹는 거죠. 소비자가 일일이 알 수가 없고 비슷하게 생기면 이제 구분을 잘 못하니까요. 예방하려면 견적서에 브랜드명, 모델명, 색상 코드까지 명시하고 사진 찍어서라도 현장 수장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컨펌해 가면서 약속된 시일에 공사비도 제때제때 지급을 해주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청 돌리기인데요. 재하청을 준 거죠. 그래서 B가 오고 또 심하면 거기서 C가 넘어가고 내가 믿고 맡긴 A 업체의 기술력이나 관리 능력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계약할 때 직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하청 주시나요? 이것도 꼭 물어보셔야 해요. 현장 소장이 별도로 선임이 돼 있는지 연락처까지 받아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더라도 뭐 궁금증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현장 소장한테 바로바로 물어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리뷰 조작인데요. 요즘 인터넷으로 업체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블로그 후기 같은 거 보고 평점 보고 결정하시는데 이게 이제 또 조작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기 볼 때는 너무 좋은 말만 있으면 오히려 의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높은 평가들이 되어 있다거나 과하게 칭찬이 되어 있는 것들은 한번 의심할 만하죠. 그러니까 지인 소개가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공사를 받아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인테리어 업계가 이제 아직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알아야 당하지 않아요. 편안한 집은 예쁜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보면 이제 다들 예쁜 집에 살잖아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집이 아니라 내가 쉴 수 있는 집. 퇴근하고 문 열었을 때 아, 집이다 하고 긴장이 풀리는 집. 그게 좋은 집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나를 먼저 알아야 해요. 내 생활 패턴에 맞는 선택을 하라.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생각하세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집에서 주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살림살이는 얼마나 있는지 이걸 먼저 파악하고 인테리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10년, 20년 편하게 삽니다. 집은 천천히 완성해 가는 게 좋아요. 이사하고 바로 다 채우지 마시고 일단 필수적인 것만 놓고 살고 살다 보면 여기에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없어도 되겠다 하는 게 느껴집니다. 비어있는 곳을 꼭 뭘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비어있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 사는 게 잘못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큰 공사, 큰 가구 바꾸는 것만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나 해보세요. 현관 신발을 정리하고 뭐 서랍을 하나 비운다거나 창문을 닦는다거나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제 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집이 뭔지, 환경이 뭔지 점점 명확해집니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입니다. 집을 바꾸고 싶으시면 내 생활을 먼저 돌아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게 정리되면 집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나답게 사는 집, 나한테 편한 집, 그게 가장 좋은 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의 집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